추가적인 반등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제자리를 또 찾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하죠. 오늘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깊숙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티 투자자문 박세익 전무 함께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언제였던가요? 지난번에 이제 나오셨을 때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었던가요? 뭐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경제 주권을 되찾아야 된다. 뭐 이런 네. 이제 말씀도 주고 가셨는데요. 그 이후로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덧 코스피는 1750선대 위로 또 올라섰습니다. 현재 판단은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주가가 1470이 막 깨지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1740인데 그새 또 이랬네요. 그때는 제가 너무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동학개미혁명이라는 그런 얘기도 막 나돌고 네. 1100 간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너무나 우리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얘기들이 많아서 여기서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힘내시라고 제가 출연해서 2007년, 2008년도에 도래했었던 그 금융위기랑은 다르다는 부분을 제가 그때 강조를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상 쓰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상이 너무 안 좋다, 관상이 안 좋다,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오늘은 좋으셔요. 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그때 워낙 이제 급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그때 이제 요약을 하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금융위기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그 넘버 5에 해당되는 이 소위 말하는 큰 IB들이,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다 망할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그때 리만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 망하기 직전에 리만 브라더스가 보유하고 있었던 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700조였습니다. 700조라는 자금이 네. 파산을 하면서 청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채권, 금, 모든 부동산까지 한 방에 마치 점포 세일을 하듯이 밀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1100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주식도 점포 세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백화점에 가서 우리가 보면 쇼핑을 뭐 한 번씩 하시겠지만 뭐 마이너스 40% 대바겐 세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백화점을 가보시면 명품을 마이너스 80%에 팔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진 않죠. 네. 예. 그리고 두 가지인데요. 백화점에 가면 아저씨들은 쇼핑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싼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늘 옷을 고르시던 물건값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들은 딱 보고 이거는 10만 원 해야 되는데 왜 3만 원이지 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개념으로 모든 주식들이 다 이번 그 위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때문에 주가가 다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갈 거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같은 거 보면 명품 주식이 이번에 할인 세일을 반짝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한 거고요. 삼성전자 가지고도 말씀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분들이 사신다고 해서 저 예전 직전 적점이 36,000원이었는데 그거 깨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삼성전자가 명품 주식인지 아니면 그냥 잡주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보다 덜 빠지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많은 스마트 머니들이 매수가 되는 게 저는 우리나라 개인분들이 많은 유튜브 방송도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예전과는 달리 참 스마트하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올바른 선택이었길 또 바랄 뿐이죠. 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기대감을 갖기는 또 무리라는 시각들도 또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전무님. 4월, 이제 4월, 내일이면 4월입니다. 4월 위기설이라는 게 또 흘러나와요. 채권 네.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렇죠. 때문인가 봐요. 네. 뭐 미국 기업들은 정크 수준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그런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4월이 되면 도래하는 채권이 상당수가 많은데 롤오버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네. 요 자료는 어제 저녁에 저희가 월간 운용 회의 했던 자료입니다. 네네네. 네. 4월 운용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적었던 자료고 예. 이 자료가 그대로 저희 고객들, 기관 고객, 개인 고객분들한테 다 갑니다. 자료를 함께 볼게요. 이 자료를 화면으로 바탕으로 준비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유동성 위기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미국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셰일 가스 업체들의 네. 유동성 위기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우리나라 신용 리스크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 12월 달 됐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10월 달에 900이 깨졌을 때 저는 와 이런 대박연세이는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 오는 기회인데 하고 그때도 돈을 빌려서 집도 사고 주식도 좀 살볼 수 있는 기회를 네. 찾으려고 은행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은행채가 국민은행에서 발행하는 회사채가 8.5%였어요. 그 정도 금리를 주면서도 돈을 땡기게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의 유동성도 경색이 됐었으니까요.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베어스턴스 같은 그런 글로벌 IB들이 돈을 회수를 하면서 글로벌하게 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유동성 경색 현상을 막으려고 페드가 최근에 어마어마한 유동성 정책을 쓰고 지금 연준 자산이 4조 7천억까지 가고 이게 10조 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식의 전망이 네. 나오는 게 그런 유동성 경색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겠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드가 지난주에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합니다. We are working hard 하고 있다고. 믿으라는 거죠. 페드를 믿으라는데 우리 증시에서 단 하나 지켜야 될 원칙 중에 하나가 Don't fight the Fed라는 말이 있잖아요. 페드와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페드를 믿으면 되고요. 예, 믿으면 되는데 이제 그 실물 경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셰일 업체들이 망가지고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혹시나 유동성 위기가 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2008년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돈을 빌리러 갔더니 은행이 당장 돈이 급해서 돈을 빌려줄 대출해줄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못 빌렸습니다. 못 빌렸는데 지금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1,470이 깨지기 전주에 또 1,500이 깨졌을 때 저희 네. 직원들 모아놓고 인생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돈을 빌려서라도 ETF, 레버리지 같은 거를 사라. 네, 네.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치기에는 너무 아깝다. 박 앵커님은 혹시 주식 사셨나요, 이번에? 저는 뭐 진행자기 때문에요. 저희 주식 투자는 그냥 매번 체크하는 지표인 네. 거죠.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안 사셨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로 안타까워서 저희 직원들한테 하라고 저도 돈을 빌렸습니다. 예, 저도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온갖 대출업체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예, 신용이 공여가 돼서 그러는지 돈 빌려가라고요, 저보고. 2008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너 돈 빌렸지? 내가 추가로 돈 빌려줄게, 돈 빌려가라고. 그리고 금리가 되게 쌉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 경색 위기로 가는지 아닌지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오케이. 그러는데 미국에 지금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네. 셰일 업체들 다 망하게 생겼는데 박 전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2024년까지 네. 북미 에너지 업체의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그 총량이 8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어마어마한데 네. 그 금액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06조 정도 되는 자금이거든요. 그 106조 되는 자금이 유가가 20%에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 다 망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항상 월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되니까. 네, 네. 다 망한다고 생각했을 때 최근에 3년 동안에는 그러면 그 업체들이 어땠었냐라고 보시면 2017년도에 24개가 망했고요. 그때 85억 달러가 날라갔고요. 2018년도에는 28개가 망했습니다. 네. 131억 달러가 날라갔었고요.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42개 업체가 날아가면서 257억 달러가 디폴트가 됐습니다. 257억 달러 조금 전에 2024년까지 860억 달러라고 그랬죠. 네네네. 한 네. 106조. 그 정도면? 그러면 미국 GDP에서 에너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6%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5.6% 정도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전체 경제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갈 때 그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에, 금융 위기에 미국의 돈 많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다 잘렸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그 가게들이 셧다운 되면서 서빙하고 주방장들이 일단 그 주급으로 봤을 때 다 휴직 들어가고 실업수당 선고 건수를 그 청구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고액용 보증자들이 대거 그 레이오프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10%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GDP에서 지금 5% 정도 고용을 차지하는 이 에너지 업체들의 파산이 전체적인 경제 위기로, 그래서 2008년도에 그 모기지 백드 스큐리티 그 MBS와 관련된 그 CDO를 가지고 지금 상황하고 그때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2008년도 3월 달에 베어 스턴스가 망하고요. 2008년도 9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잖아요. 그때 망할 때 베어 스턴스는 리만보다도 그 다음 단계의 회사인데 베어 스턴스가 갖고 있었던 자산이 3,900억 달러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한 5,500억 달러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3,900억 달러 중에서 리만 브라더스가 익스포저가 돼 있는 노출이 되어 있는 파생 상품의 규모가 얼마였었냐면 13조 달러였습니다. 13조 4천억 달러가 13조 4천억 달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당시에 미국의 GDP가 14조 달러였었어요. 네. 14조 달러를 미국 전체 GDP에 해당되는 그런 파생 상품에 베어 스턴스가 관여가 돼 있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 지금 셰일 업체들 이 100조랑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조, 예. 1경 5천조에 대해 해당되는 그런 파생 상품에 노출이 돼 있다가 그게 박살난 경우라. 그래서 지금 1,100 얘기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지금 더 빠져야 된다. 더 빠질 네.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모르는 신용 리스크에 대한 어떤 감지가 있으면 제가 그때는 다시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1,500이 깨지는 상황에서 1,200을 두려워하면서 갖고 있는 주식을 일단 현금화 시켰다가 1,200 되면 다시 사야지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우려하고 있는 다양한 뭐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4월 위기설, 회사채 이거 큰일 났다. 요것과 국제유가 이제 배럴당 $10대 뭐 이제 찍을 거다. 요것도 큰일 났다.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 다 망한다.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견주면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이제 없다라는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이게 숫자 자체가 다른 거구나라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뭐 제도에 대한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뭐 해주고 가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풀어주실까요? 예. 그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막 말씀드리고 왔었는데 대주주 과세 요건을 이제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2, 3년 정도 지금 아예 무기한이라 한 3년 보류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대주주들한테만 좋은 거 아니냐라는. 대주주는 부자잖아. 예, 뭐 이런 부자잖아. 식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최근에 ELS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제가 2008년도에 운용사의 주식팀장을 할 때 그 보험사에 계시는 형님한테 이런 전화가 옵니다. 우리 보험사 주식이 지금 ELS에 낙인을 시키려고 마이너스 40%를 터치하면 낙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낙인을 시키려고 외국인들이 계속 때리는데 이걸 좀 방어를 해달라라는 그런 전화까지 받았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종합지가지수 기준으로 1480이 낙인 베리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지난주에 그 1480을 깨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ELS를 깨버리는 이런 악성 외국인의 매도 같은 거를 우리가 방어를 하려면 우리 시장이 두터워야 됩니다. 우리 시장이 두터웠는데 조그만 그 소액 개미 자금으로 우리 시장을 받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기금이 커지고 국가 자금들이 많이 커진 상황에서 600조가 넘는 이런 큰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받쳐야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ELS에서 그런 악성 외국인의 매도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두터워야 우리나라 전체 멀티플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맨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하잖아요. 네. 시장이 얇으면 선진국 지수로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두터워야 우리가 소액 투자가 분들이 투자하는 종목들의 멀티플이 올라가면서
다 같이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무님, 이제 또 시간이 또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 또 현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 예, 될 것 예. 같아요. 전략, 이만큼 올랐습니다. 예.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예,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는 1,500 밑에서는 그냥 막 바겐 헌팅하면 되는 시점이었지만 지금 벌써 1,750이 왔잖아요. 이제부터 한두 달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V자로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가격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거는 뭐 설명을 드리기가 좀 긴 시간이지만 바로 V자로 못 올라갑니다. 미국 시장도 바로 못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약간 컨트레리언 어프로치라고 하잖아요. 역발상 매매로 조금 올라가면 그래서 인버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서는 좀 변동성 매매를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피니티 투자자문 박세익 전무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저희 출발마켓 돈도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